1369년 12월 이성계와 양배견은 고려군 기병 5천과 보병 1만을 이끌고 동북면 화주에서 출정하여 황초령과 설안령을 넘어 강계에 도착해서 잠시 주둔하다가 1370년 1월 4일 압록강을 도강한 뒤 오늘날 연영성 본계시의 환인현에 위치한 우라산성으로 진군한다. 우라산성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던 고려군은 우라산성 인근 야둔촌에 이르러 동령부 동지인 이오로첩 모가가 지휘하는 북원군과 마주하며 교전을 벌이게 되는데, 얼마 뒤 이오로첩 모가는 이성계에게 자신의 선조가 본래 고려 사람이며 고려의 신복이 되길 원한다고 고하면서 무기를 버리고 휘하 군사들 및 외양행성 소속의 민어 300호와 함께 고려군에게 완전히 항복한다. 이어서 우라산성에 도달한 고려군은 고원희가 이끄는 북원군이 방어하고 있는 우라산성을 포위하는데, 이때 이성계가 활로 편전 70발을 발사하여 모두 북원 군사들에게 명중시키자 기세가 꺾인 지휘관 고원희가 야음을 틈타 도주하면서 다음날 아침 북원군이 고려군에게 항복하게 된다. 이날 전투에서 이성계가 보여준 활약은 고려사, 조선 태조실록, 그리고 원나라 정사인 원사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고려군이 우라산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성 인근의 모든 성들도 모두 고려군에게 항복하면서 고려군은 압록강 이북 우라산성에 이르는 지역에서 북원 세력을 몰아내고 유동성 공략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유민들을 포함 1만 호에 달하는 민호들이 고려에 귀속되는 사회경제적인 성과도 얻게 된다. 고려로 귀부한 이오로첩 모가는 이원경으로 개명하고 고려의 무관이자 이성계의 부관으로 고려의 전장을 누비다가 조선 건국 이후 동북면 병마사와 검교 문화부사를 역임하며 순탄한 관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사후인 1467년 손자인 이시애가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남이에게 토벌되며 가문이 몰락하고 만다. 1370년 10월 초 동령부에 응거 중인 북원의 요양행성 평장정사 기사인 태무르는 자신의 부친인 기철이 고려에서 숙청된 원수를 갚겠다며 고려의 압록강 북변을 침입하지만 고려군에 의해 격퇴당하고 요동성으로 도주하게 된다. 그러나 기사인 태무르의 이러한 도발은 도리어 1369년 가을부터 요동성을 공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고려에게 요동성의 동령부를 공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공민왕은 기사인 태무르가 패퇴하자마자 요동에 대한 북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만주 일대에서 친원계 반공민왕 세력이 준동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만주 지역 내 고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난세속 고려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요동성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 실제로 동령부를 격파한 공민왕 사후에도 북원은 나하추를 통해 고려의 왕위 계승에 관해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공민왕의 후계자인 우왕을 무시하고 왕독 타불화를 재차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와 공민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 요소는 친원 세력과 재원 고려 귀족 및 북원이라는 공민왕의 판단은 정확했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고려의 왕권과 국권에 대한 북원의 모든 정치적 간섭을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공민왕의 의지가 반영된 북원을 향한 고려의 능동적이자 선제적인 예방전쟁이 바로 고려의 1차 요동정벌이라 할 수 있다. 1차 요동정벌 당시 고려가 10만 병력을 파병했다는 설이 있으나 공민왕 재위기간의 군체계와 고려 원정군의 편제, 그리고 전쟁경제사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계에선 고려의 10만 파병설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군대는 곧 생계이자 무장이고 보급이며 일국의 세수와 경제력의 응집체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군 전력 강화에는
무엇보다 풍부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공민왕은 즉위한 직후부터 거의 붕괴 상태였던 고려의 상비군 체제를 복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 100만 석에서 120만 석 사이에 달하는 고려 말기의 연간 세수로는 약 15만에 육박하는 상비 전투 병력을 보유했던 고려 중기의 2군 6위 중앙군 체제 및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구성된 지방군 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공민왕은 제한적이나마 중앙군 체제를 일부 복구하여 수도인 개경의 방어를 전담하게 하고 오만호부를 설치한 뒤 입군 체제를 정비하면서 서북면과 수도의 방어 역량 및 군의 병력 동원 체제를 한층 강화시킨다. 또한 도통사 제도를 정비하여 도통사를 고려군의 최고 군사 지휘부로 상설화하면서 국왕과 군 최고 지휘관인 원수 사이에 군 지휘 체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도통사의 하부 기구로 직무 2명과 경력 2명, 그리고 지사 2명을 두어 군 상부와 하부 사이의 소통 기능과 지휘 통제 기능을 향상시킨다. 서북면의 의주, 이성, 안주, 서경, 강계에 설치된 5만호부는 간 만호부마다 1000호를 단위로 구성된 병농일치 형태의 입군 조직으로 편제되었는데 공민왕 18년인 1369년 11월 당시 고려 서북면의 5만호부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익은 1000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만호부는 서경만호부 12, 안주만호부 8익, 의주만호부 4익, 이성만호부 4익, 강계만호부 4익으로 편제되어 5만호부는 도합 32군 체제하에 총 3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진과 접한 동북면의 경우 동북면 토호들이 동북면을 여진이나 기타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북면에서 전란이 발생하거나 고려군이 외지로 원정에 나설 땐 동북면 토호 휘하의 일부 병력들이 차출되어 고려군의 병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려군의 편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래서 1차 요동정벌에 나선 고려군의 규모는 서북면 32군의 병력 3만과 동북면의 차출 병력 1만 5천, 도합 4만 5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70년 10월) 말 고려군의 원정 책임자인 시중 이이님을 필두로 총사령관 서북면도 원수 지용수, 서북면부 원수 양배간, 동북면 원수 이성계, 안주상만호 임견미가 통솔하는 고려 원정군은 고구려 시절 수양제에 113만 대군도 점령하지 못하고 패퇴했었던 기사인 테무르 세력이 집결한 요동성으로 출정한다. 1370년 10월 30일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한 고려군은 11월 2일 도하를 완료하고 요동성을 향해 진격하는데 고려군은 요동성 동쪽 200리 지점에 위치한 나장탑 주변 지역을 점령하여 고려군의 본진을 설치하고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치중대를 주둔시킨다. 고려군은 먼저 여러 분견대를 파견하여 요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 배후 지역부터 제압하며 요동성을 고립시킨 뒤 비장 최공철과 홍인계에게 경기병 3000기를 선봉대로 삼아 본대에 앞서 요동성을 공격하게 한다. 정리하자면 고려군은 빠른 작전 속도를 위해 이동 속도가 느린 치중대는 나장탑에 위치한 고려군 본진에 두고 요동성을 공격하는 선봉대와 배후 지역을 제압하는 분견대들이 예상작전 일수인 7일 분량의 군량만을 휴대하고 간 목표 지역에서 기동성을 바탕으로 요동성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 사이에 고려군의 본대는 고려의 고토인 요동을 수복하러 왔으니 요동의 주민들은 고려로 귀부하라는 방을 붙이면서 선봉대의 뒤를 따라 요동성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선봉대인 고려군의 3000기병이 요동성 인근에 도달하자 기사인 테무르는 처명을 포함한 여러 장수들과 함께 기병대를 이끌고 요동성을 출성하여 인근 들판에서 고려군의 3000기병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고려군의 본대가 요동성에 다다르며 기사인 테무르의 군대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요동성으로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항복한 처명은 이성계의 부관이 되어 훗날 황산대첩에서 위기에 처한 이성계를 구해내는 큰 역할을 한다. 요동성에 도달한 고려군 본대는 본격적인 공성전에 돌입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요동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요동성 서쪽 심리 지점까지 진군하지만 급하게 도주한 기사인 테무르를 사로잡는데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고려군은 기사인 태무르의 최측근인 김배간을 생포하고 동령부의 반고려 세력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한다. 혹자는 원명교체기의 요동지역이 마치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서 요동을 영구 점령하지 못한 고려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뭔 개소리야! 14세기 말 요동은 아자스리, 에센부카, 나아추 등 원나라 군벌들이 난립하던 지역으로 무주공산이기는커녕 적게는 3만에서 5만, 많게는 10만에서 20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원나라의 군벌 세력들과 명나라군이 각축을 벌이는 아수라장 같은 지옥이었다. 요동성을 함락시킨 고려군은 요동의 거대 군벌 세력인 나아추, 에센부카, 아자스리 등에게 기사인 태무르를 찾을 경우 그를 체포하여 고려군에게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문을 곳곳에 부착하는데, 이는 기사인 태무르와 연대하거나 그를 지원할 경우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경고로서 기사인 태무르와 요동의 북원 군벌들 사이에서 공조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반영된 정치적 조치였다. 아울러 고려군은 해주, 계주, 금주, 복주 등지의 주민들에게 고려로 귀부할 것을 종용하고 유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 유민을 수습하여 2300호를 고려로 귀환시킨다. 이는 고려의 민어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 외에 고려계 유민을 고려의 통치하에 두어 이들이 기사인 태무르의 정치적 기반이 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고려의 도평의사사는 북원의 자문을 발송하여 요동성 점령에 대한 고려의 입장을 밝히는데, 장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사인 태무르는 아버지가 반역죄로 처형된 이후 본국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에 사로잡혀 역심을 품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켰으며, 원나라 황제가 북방으로 옮겨갈 때 호종을 하지 않고 동령부와 요양의 몸을 숨긴 채 원나라의 위세를 빌려 사익을 추구하며 공의를 어지럽힌 죄가 있다. 또한 요심은 본래 고려의 예전 국경지역으로 고려와 원나라가 사위와 장인의 관계를 맺으면서 원나라 요양행성이 관할하도록 맡겼지만 기사인 태무르가 이를 소굴로 삼아 불충하게 굴며 고려의 사단을 낳은 죄가 있어 군대를 보내 본거지인 요동성을 공격하여 그의 소굴을 파괴했으나 그가 도주하여 체포하지 못했다. 악을 제거하려면 그 근본을 바로잡고자 힘써야 하니 군대 파병은 불가피했으며, 만약 그가 그곳에 있다면 즉시 체포하여 고려로 송환해주길 요청한다. 요동성을 점령하고 성내에 주둔 중인 고려군은 두 가지 큰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요동성 전투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고려군의 군량미가 소실되면서 군수보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북원의 군벌들은 고려의 요동 진출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코 반기지도 않았던 터라 북원의 군벌들이 요동성을 함락한 고려군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고려군은 요동성에서 계속 주둔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고려의 동북면을 침입했다가 이성계가 통솔하는 고려군에게 크게 패배한 나아추는 전쟁 이후 장기간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고려군이 요동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고려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돌변한 것처럼 대부분의 요동 군벌들은 오랫동안 고려와 대립하지 않고 원만한 외교 관계를 구축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앞마당인 요동으로 진출하려는 고려의 움직임만큼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결국 고려군은 심각한 군량 문제와 북원 군벌들의 집단 견제로 인해 요동성에서 출성하여 고려로 귀환하기 시작했고, 고려군이 퇴각하자 나아추의 군대가 두 번에 걸쳐 고려군을 추격하지만 고려군과 어긋나며 교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철군할 때 고려군의 군량 보급 상태는 이미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에까지 이르렀기에 많은 장수들은 최대한 빠른 경로를 통해 퇴군할 것을 건의했으나, 고려군의 총사령관인 지용수는 요동 지역의 고려군의 위세를 보이고자 요동반도 해안을 우회해서 퇴각하기로 결정한다. 1차 요동정벌 당시 고려군은 요동반도 해안 지역에 해주, 계주, 금주, 복주 등지의 주민들에게 귀부를 종용하며 고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는데,
지용수는 철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고려군의 군세를 보여주며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현지 조달을 통해 고려군의 시급한 군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안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군의 군량이 완전히 고갈되고 장병들이 굶주리며 철군 대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안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고려군은 급히 방향을 바꿔 직행로를 통해 철군하게 된다. 다행히 1370년 11월 9일 진문 아천서가 송참으로 운송해온 군량미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나며 고려로 무사히 귀환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동성은 재차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훗날 세종이 자신의 조부인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의 명에 따라 점령했던 요동지역을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세종은 고구려부터 전조인 고려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들이 개척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컸던 조선의 군주로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요동 지역이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영역이라 여겼는데, 세종이 인식한 조선의 영역을 소위 영역조선이라 한다. 그러나 고려가 요동에서 퇴각한 이후 요동을 차지한 명나라가 남한주부터 흑룡강까지 산지한 여진족을 자국의 관할하에 두고 통치하면서 조선의 북변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굳어지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조선의 통치 강역을 관할조선이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